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구도장원 무려 9번 과거를 봤다가 9번 다 장원급제한 정말 조선이라는 천재 이율곡, 그 이율곡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바로 목표를 세우는 것. 네,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이게 학교 와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뭘 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날 하루의 성공의 여부의 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곡 이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수능 대박 나고 싶냐? 그러면 아침에 목표부터 정하거라. 자,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요, 바로 이 강을 빠르게 완강하고 다음 강으로 넘어가는 것. 그게 바로 목표일 겁니다. 자, 출발!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즉 이모군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자, 이러면서 좀 상황이 좀 꼬이게 됩니다.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 개화파 내에서 결국 이 이모군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 개화파 내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모군란의 결과 이걸 지금 청이 진압하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반면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개화를 해 나가야 돼 라는 사람들로 나뉘게 돼요. 이게 또 나뉘게 돼요. 개화파 내에서 또 나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 개화파 내부가 변한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그냥 이 청에 의지해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온건 개화파다, 온건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 온건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 온건파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김홍집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호 좀 해놓으세요. 김홍집과 네, 그다음이 민씨 세력들. 네, 김홍집과 민씨 세력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친청 색깔이 강해요. 친청 색깔이 강하고 당시 청나라도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렸어요. 그런 다음에 충격을 받았죠. 이 중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힘을 키울 것이냐라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개혁 방법을 추진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양무운동이라고 해요. 이 양무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중체서용이라는 정신인데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동도서기,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 동도서기의 그 방식에 입각해서 개혁을 펼쳐나가자 라고 주장하는 이 온건파가 존재하는 반면 이거는 아니지. 이게 친청 세력들이 말이야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만 두고 볼 수 있어 라고 해서 들고 일어난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바로 급진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요, 그 인물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 네, 바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이런 인물들, 서광범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급진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급진파는요, 앞에 있었던 그 온건파와는 좀 노선이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자, 앞에 있었던 온건파가 여러분들 친청 색깔이 강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급진파는 뭐냐면 빠르게 좀 받아들이자. 그 빠르게 받아들인 모델이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란 나라예요. 일본은 바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서구의 문물을 아주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친일적 색채가 좀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친일의 개념을 보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일본에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이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들은요, 바로 일본의 운동, 바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문명 개화, 어떤 서양의 어떤 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자. 제도, 종교 이런 거 빨리 받아들이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들을 급진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모군란이 진압되면서 이 급진파가 이 온건파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히 개화파가 분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왜? 이모군란 이제 끝나고 친청적인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 청의 내정감이 강화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주조하자. 주조.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자는 것이죠. 이쪽이 지금 주조하자. 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예전에 그 흥선대원군 때 그 당백전 발행해가지고 이 화폐 저기 뭐냐 저 날라갔던 거 뭐 기억 안 나? 주저 안 되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자 라고 이쪽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립이 돼요. 이쪽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자 바로 차관. 그래 그럼 너희들 빌려와봐. 그래서 일본 갔어요. 근데 못 빌려와요. 결국 차관을 못 빌려오게 되면서 뭐야 너희들 큰 소리 쳤는데 아무도 못하잖아 라고 하면서 정적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개했던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 82년이 일어났죠. 2년 뒤에 일어났던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바로 1884년에 일어났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바로 이 급진파가 일으켰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연결이 되고 있더라. 자, 이 갑신정변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요. 우선 이 갑신정변은 이 우정총국 축하연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지금도 볼 텐데요. 우정총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우정총국 축하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우정총국이라는 것 나오면 이건 갑신정변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민씨세력들, 왜냐면 민씨세력들이 지금 정권 실세들이니까 우정총국 새로운 어떤 우체국 오픈하니까 다 와 있는 거예요. 불이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뛰쳐나올 때 나오는 쪽 죽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정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급하게 창덕궁으로 가서 창덕궁에 있는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개혁안을 펼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 개혁안이 무엇이다? 그 개혁안이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거예요. 그 개혁안이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건데 그 개혁안의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개조 개혁안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먼저 입헌군주제 시행한다. 그러니까 왕권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 얘기는 안 했지만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왕실 재정 따로, 국가 재정 따로 이러니까 불투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그 투명성을 확보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왕실 재정, 국가 재정 하나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재정의 일원화라는 겁니다. 자, 당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곳 2호, 예병, 형공 중에서 어디죠? 그렇죠. 호조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의정부 6조 체제니까 호조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일원화시키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왕권을 좀 제약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세금제도 문제가 있다. 이 세금들 좀 개편하자라고 해서 지조법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조법이라고 해서 이게 토지 균분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세금,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과 관련된 법이야. 이건 토지 균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토지 균분은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에서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몇천 년간 존재해왔던 그런 어떤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를
혁파자, 신분제를 혁파자라고 주장한 거. 정말 너무 놀라워요. 왜냐면 이걸 일으켰던 김옥균, 박영현, 서재필, 서강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아주 빵빵하게 잘 나가는 그 양반집 자제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 다 해결되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청춘이고 젊음이고 바로 이게 들끓는 어떤 그런 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꿈!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꿈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 신세대, 여러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요. 20대예요. 20대.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들떠 일어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네요. 갑신정변 1884년 일으켰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명성황후가 지금 창덕궁에서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큰 일이 생겼으면 자신의 어떤 민씨들끼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도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정총국 여기서 다 제거가 된 상태니까. 자, 이상하게 여긴 이 명성황후는요.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그랬듯이 또 SOS를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청나라한테.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그래 진짜. 또 청이 진압을 합니다. 이미 청나라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또 청나라가 바로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더라. 예, 바로 갑신정변을 진압한 게 바로 청에 의해서 또 진압되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청나라가요. 네, 이 창덕궁에서 사실은 이제 갑신정변 이 급진개화파를 일본이 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소수 그 병력과 왜냐면 일본군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모곤란 때문에. 그리고 이 청 군대가 창덕궁에서 작은 교전이 있었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닥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군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일본군하고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막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이 창덕궁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청이 또 내정간섭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이 같은 이 많은 그 민중들이 이 급진개화파 너희 말이 일본의 앞점이지! 라고 해가지고 그 급진개화파를 공격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또 불태웁니다. 그 배후에는 이모군한테도 여러분들 그 별기군을 가르쳤던 게 일본이다 라고 해서 일본 공사를 공격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공사를 공격해서 불태워버려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참내 뭐 라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면 배상금 내놔. 니들이 뭔데 우리 그 공사 불태워? 배상금 내놔. 라고 해서 체결한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였냐면 그 조약이 바로 한성조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모곤란 때는 여러분들 이 재물포 조약이었죠. 이 갑신정변 때는 한성조약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덕궁에서 약간의 교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창덕궁의 교전. 이들의 어떤 그 교전 속에서 청과 일본도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위험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자 그들끼리 조약을 체결하네.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청과 일본 간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텐진 조약. 자,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요. 야, 우리 철수하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전쟁 한번 터지겠다. 야, 철수하자. 그래서 철수하고 만약 어떤 나라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을 통보해 주자라는 내용으로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어쨌건 이 또 청을 끌어들이면서 결국 외세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종료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들은요. 바로 잘 나가는 빵빵한 집안의 자제들이다라고 설명했죠.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를 이끌던 어떤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위에 있는 층들이 개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결국 청의 진압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했으면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지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모곤란도 청의진압해, 갑신정변도 청의진압해, 둘 다 청의진압하니까 난리가. 이게 나라냐?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이 한번 벌어지는지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자, 먼저 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하하. 이게 지금 워낙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니까 그 청을 끌어들였던 명성황후, 이 민씨 정부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어딜 끌어들이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이 청이 외세를 자꾸 끌어들여. 외세를 끌어들여 청을 견제하겠다는 그 의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이 러시아에 또 이 들러붙어 들어온 나라가 있네. 뭐냐면 러시아와 라이벌 관계가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영국이에요. 러시아를 끌어들여 그러면 러시아가 이쪽 한반도로 진출하면서 중국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미 영국은 이 중국을 거의 장악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또 불청객 러시아 들어온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영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영국이요. 참 말도 안 돼. 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그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 거문도 불법 점령 그걸 전후해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냐면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바로 6.1준, 부들러 이들이 주장했던 바로 중립화론. 우리 이제 어디도 끼지 말자. 6.1준 부들러. 6.1준 부들러의 이 중립화 주장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갑신정변 이후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청나라요? 아이고 말 마세요. 청에 같은 내정 간섭은 제가 아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내정 간섭은 더욱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일본 그렇죠. 일본은 지금 일단 갑신정변 때 이 창덕궁에서 끼갱 한번 했잖아요. 하지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경제적 이권을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이 일본은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더라. 바로 쌀과 면을 바꿔가는 미면 교환 요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더라. 요게 바로 당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벌어지고 있는 외적 내용들이더라. 정말 속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외국에 의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자주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내적인 어떤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내부적으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미면 교환 시스템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네, 당연히 쌀값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 쌀값은 지금 완전 폭등이야, 폭등. 난리 났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게다가 지금 이 조선 정부 내에서도 이 당시 여전히 개화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화 정책 추진하면 외국에서 모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구해요?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세 부담률이 더 올라가요. 조세 부담률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왜냐고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 이 조세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당시 어떤 신식 문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이 당시 전신, 띠띠띠띠띠띠띠 전보 칠 수 있는 전신 놓고요. 그 다음이 전화, 전등, 네.
어디야? 경복궁에서 최초의 전등이 짜잔 하고 나옵니다. 에디슨 회사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전등이 켜지고요. 이게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초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갑신정변 때 그 고쳐줬어요. 그 외국인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저 민스테를 또 고쳐주거든요. 그 대가로 병원 지어줍니다. 광해원이라고 하죠. 광해원.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뭘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식교육 좀 시키자 우리도 라고 해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경공원이 있고요. 야, 우리도 이제 새로운 문물들을 전부 신문 통해서 보자 라고 나왔던 게 바로 한성순보가 있어요. 한성순보. 이게 바로 최초 아닙니까?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아닙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다 80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다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참 이게 일반 농민들 이거 참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거 말이 돼? 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자자자잔 이 외국에 대한 외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로 이런 집권 세력 쌀값은 폭등시켜놨지,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갔지, 열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반정부, 당시 그 정부, 신문제가 유지되고 있는 어떤 봉건정부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봉건 시스템에 반대하는 반봉건, 반에서야 반봉건적인 어떤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반에서와 반봉건이라는 과정 속에서 결국 터져 나온 사건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그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1884년 정확히 10년 뒤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자, 이 동학농민운동,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일어나는지 그 계기부터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1차 동학농민운동부터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짜잔. 1차입니다, 1차.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부터 한번 추격해 볼 텐데, 자, 1차 봉기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먼저 고부 봉기부터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부 봉기의 그 원인은 뭐였냐면요, 이 고부 군수 문제예요. 이 고부 군수가 누구였냐면, 이 조병갑. 나빠요. 조병갑 나빠요. 네, 바로 여기에 이 만석부라는 그 저수지가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원래요, 이 저수지 보는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사용하면요. 근데 원래 이 고부에 있었는데 세금을 아까 얘기했잖아. 세금 막 뜯어 가려고 한다 했잖아.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보를 또 만들었네. 그게 바로 만석부야. 얼마나 열받아. 열심히 팠고 세금 더 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열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부군수방아 물러라! 라고 해가지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고부봉기입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이걸 좀 진압하겠어. 알았어. 진정 해결해 줄게 라고 진정시키는 듯 했는데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 이용태라는 사람이 또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요. 이 고부봉기 주도자들을 막 잡아들이네.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백산봉기라는 거예요. 바로 안핵사 이용태의 학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백산봉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농민군들은요, 진격의 농민들 짜잔짜잔라고 하면서 이 군인들과 맞서 싸우게 되죠. 그 전투가 뭐였냐면요, 바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 이후에 황룡춘
내사도 승리. 우와, 군인들을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정부군들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에나 전주성을 함락해요. 오 마이 갓. 왜냐면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라도의 굉장히 중요한 관문 아닙니까? 이 전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전라도 지역이 농민군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전라도가 어떤 곳이 이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 바로 우리의 목줄과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이 농민군 손에 들어갔다. 우리 역사 일의 최초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최초로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정부가 또 깜짝 놀랐죠.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러니까 또 이제까지 했던 고질적 방법. 이모골한테 청나라 끌어들였지. 갑신님의 청나라 끌어들였지. 또 위기야. 어떻게 해야 돼? 또 SOS를 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또 청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에휴, 왜 이러니 진짜. 왜 이러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SOS를 치니 바로 또 SOS를 받고요. 청나라가 또 파병을 합니다. 네, 청이 파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청이 파병을 할 때 여러분들 앞에 갑신정변 때 우리 배웠죠. 파병할 때 어떻게 한다? 통보한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탄진 조약. 이 탄진 조약이 제어약에 의해서 이게 일본에 통보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탔구나. 10년 전 갑신정변 때 그 창덕궁에서의 그 패배를 이번 기회에 갚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파병을 합니다. 세상이나. 어떡하니. 아니 이게 군인들이 또 파병되는 거예요. 정부도 이제 심각한데 이러다가 지금 이거 전쟁 벌어진 거 아니야?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후다다닥 이 농민군들과 화약을 맺죠. 나 정말 전주 화약을 그래 체결하는 거예요. 전주 화약을 그래서 체결하는데 정말 열받지 않아요? 그럴 거면 청 부르기 전에 여기서 해결했어야지. 이 사태 다 벌어져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죠? 전주화약 체결을 하고 나서 이제 농민군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러다 보면 이 청일전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두시오. 당신들 요구하는 거 들어주겠소. 라고 해가지고 이 전주화약 체결의 결과 여기에 입각해서 이 전주화약 체결의 결과 이 농민군들이 이 개혁 기구를 만들어요. 그 개혁 기구가 뭐였냐면 이 전주화약의 그 개혁 기구가 뭐였냐면 바로 집강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집강소. 이 집강소를 통해서 바로 나쁜 어떤 그런 정치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건데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패전개혁의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요. 자, 갑니다. 먼저 이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거, 농민들이 제일 주장은 뭐냐면 땅 달라는 거예요. 토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토지 균분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 과부들 있잖아요. 그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신분제 폐지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는 앞에 갑신정변이 나왔었죠. 근데 실패했어요. 다시 동학농민 아래로부터의 개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제 폐지를 들고 나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호.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 역시 사고를 쳤어요. 뭘 쳤냐면 이 일본이 말이야. 오 마이 갓.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나 바로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경복궁 점령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니 이들이 지금 아주 이를 갈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왕이 있는 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린 거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큰일 났다. 심각하다.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은요 바로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 터졌네. 결국 터졌네. 이거 어떡할래 이거. 이거 어떡할래 이거. 이렇게 외세 끌어들일 때 이런 일 벌어졌잖아 지금. 결국 농민군들이 더 이상 이 모습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 점령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이 경복궁 점령을 보고 이건 아니지. 지네들이 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왕을 지금 사로잡아가지고 지네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 그 계기가 바로 이 경복궁 점령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전개되었던 그 봉기가 바로 2차 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2차 봉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 그 동학농민군은 포접제라는 게 있어요. 포접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조직처럼 돼 있는 건데 이 포접도 이제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의 포접, 북쪽의 포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1차 봉기 때는 이 남접과 북접 이 두 조직이 함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2차 봉기에서는 여러분들 이 남북접이 연합까지 합니다. 남북접이 연합까지 해가지고요. 드디어 남북접이 연합을 해서 바로 전투를 전개하니 그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우금치 전투라는 겁니다. 이 우금치 전투는 여러분들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전개된 그런 전투다라는 건데 일본이 여러분들 이 경복궁 점령한 다음에 청일전쟁 일으키고 나서요. 우리나라의 이 개혁을 또 강요를 하죠. 그 개혁이 뭐였냐면 바로 갑오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894년도에는요. 이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특히 이제 갑오 1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이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이 제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개화정책을 이끌었던 그 곳이 어디라 그랬죠? 통리기무하문이라고 했잖아. 이 갑오개혁을 이끌고 있는 곳은 바로 군국기무처죠. 바로 이 군국기무처와 일본이 주도가 되어서 바로 진압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바로 군국기무처와 일본이 주도가 되면서 결국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더라. 정말 여러분들 그 우금치 고개를 넘어야 이 서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의 뭐 5만에서 10만의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금치를 넘어야만 갈 수 있는데 그 우금치 거기에 이미 총을 다 걸어놨어요. 일본이요. 걸어놓고 다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 위에 총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개를 넘어야만 새로운 세상, 우리 뒤에 오는 아들, 딸들에게는 신문제 없는, 그래서 잘 먹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총이 걸린 저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부적을 하나씩 달고 갑니다. 그 부적을 달고 있으면 총알이 피해 나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믿음 자체도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닌 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적의 힘으로 그 발떼기 어려운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 위해서 그들은 그 부적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요? 아니, 바로 그 시대의 아버지들입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에요. 지금의 어떤 그 모습들과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텍스트로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는 것, 전 그게 진짜 역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금치 밑에서 그 하얀 옷 입은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함성,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우금치를 향해 뛰쳐 올라갔던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우금치를 올라오지 못하고 그 우금치 아래에서 대부분 전멸하게 됩니다. 저는 그 우금치가 바로
그 시대의 한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외쳤던 그들의 함성을 여러분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온건파와 급진파의 그 성향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 갑진정변 때 주장했던 내용들, 우정총국이라는 그 단어 딱 등장하면요, 이 내용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결과, 특히 텐진조약,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청년전쟁의 어떤 원인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갑진정변 또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외세의 어떤 그 간섭 더 심해지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조세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모습들, 결국 반에서 반봉원의 기치를 건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더라. 그 흐름 쭉 기억하시고요. 바로 집강서 폐정기업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장되었다. 하지만 이 경복궁 점령, 일본의 이 경복궁 점령이 도와서 다시 2차 봉기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도 끝났고요.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죠? 위, 아래, 실패로 끝났어. 그럼 남은 건 딱 한 사람. 고종 혼자 남았네요. 자, 그 고종이 펼쳐가야 될 그 개혁은 또 어떤 내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